자, 지금부터 말씀드린 대로 과제 도움의 영상 찍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릴 거예요. 문제 풀다가 좀 지문 읽다가 너무 이해가 안 돼서 문제를 도저히 못 풀겠다 이러면은 영상을 보고 도움을 받고 문제를 풀어 오시기 바랍니다. 문제 설명은 안 해요. 지문 설명만 충분히 해드리고, 문제는 약간 힌트 정도? 힌트 드리는 정도 선에서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지문은 수업 시간에 좀 자세하게 얘기했고, 두 번째 지문은 신뢰도 지지조 지문은 너무 너무라는 말은 쓰지 말아야지. 조금 쉬워서 충분히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라서 넘어가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세 지문은 모두 지문 설명해 드릴게요. 해드릴 거예요. 발음이 잘 안 되네. 일단 여러분 단락 표시 이렇게 하고 읽으셔야 되는 거 알죠? 각 단락의 중심 내용도 정리하셔야 되고, 나중에 제가 수업 시간에 설명할 때 단락별로 이제 1단락의 세 번째 줄 보세요. 그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단락 표시 당연히 해야 돼요. 단락 표시 당연히. 알겠지? 그냥 이렇게 쭉쭉 읽으면 안 돼요. 자, 첫 번째 단락 갑니다. 일단 이 글은 먼저 그 얘기부터 해야겠네. 위치 측정 기술이죠. 그래서 내가 이제 있는 위치가 어디냐, 뭐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알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차량 몰고 가다가 차량 단말기를 통해서 알 수도 있는데, 어쨌든 위치 측정 기술,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 위치 측정 기술, 이 전체 글의 구조를 좀 얘기를 해보자면은, 실외에서 측정하는 기술하고 실내에서 측정하는 기술로 나눠지는 거, 그건 좀 얘기를 먼저 할게요. 이 지문을 지금 읽고 영상을 보실 텐데, 당연히 읽고 보셔야 되는 거죠. 처음부터 영상부터 보고 이게 지문을 읽는 게 아니라 지문을 읽고 이해가 안 되면 영상을 보시는 거니까. 근데 이제 이 글의 약간 구조라는 거를 좀 보여드리자면 아주 심플해요.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제 위치 측정 기술에서 실외에서 측정하는 거랑 실내에서 측정하는 거랑 이렇게 되어 있고, 실외는 이게 너무 기본적인 구조도인데, 실외는 단어를 까먹었네. IMU 말고 GPS로 측정하는 거랑 IMU로 측정하는 거랑 뭐 이렇게 나눠지고요. 실내는 비콘이라는 기기를 사용하는 측정 기술인데, 이제 그거를 이용해서 1, 2, 3 세 가지로 나눠주고, 뭐 근접성, 삼변 측량, 그 다음에 위치 지도였나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질 겁니다. 이게 정리가 머릿속에 목차가 정리가 돼 있어야지. 그래야 문제 읽다가 지문 읽다가 뭐 선지 읽다가 모르는 얘기 나오면 돌아가서 몇 단락이었지, 위치 지도에 대한 설명이 어디였더라, 이렇게 바로 갈 수 있지. 그치?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구조인데 별거 없죠? 자, 1단락. 1단락에는 개념 하나만 잡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위치에는 절대 위치와 상대 위치가 있다. 이것도 일종의 구조죠. 단락별의 구조도 있는 거니까 그냥 개념 나눠지는 거죠. 위치에는 이거 뭐 쓸 건 없는데 머릿속에 이렇게 있겠지. 절대 위치가 있고 상대 위치가 있다. 이렇게. 절대 위치는 여기 이 단락에 나오는 것처럼 위성이 딱 찍어주는 거야. 너 지금 뭐 경도 138도에 있어. 위도 200도 넘어가도 되냐, 위도 뭐 몇 도에 있어, 37도에 있어, 이렇게 대충 한국지리 시간에 배웠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절대 위치고, 상대 위치는 특정한 위치를 기준으로 한 위치인데, 그러니까 여기 나와요. 뭐라고 2단락에 나와요. 상대 위치는 이영나가 여기 있어. 그러면은 지금 이영나가 동쪽으로 1m당 30cm 이동하고 있다. 그러면은 3초 후에는 90cm, 동쪽으로 90cm 떨어진 곳에 있겠네 하고 측정을 하는 것이 이제 상대 위치를 측정하는 방식이죠.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상대 위치는. 됐네요. 2단락에서 아까 말한 것처럼 구조가 이제 실외에서 측정하는 기술 두 가지가 나옵니다. GPS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두 부분으로 나눠 봅시다. 이렇게 여기가 GPS, 그 다음 절대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 그 다음에 IMU 상대 위치 측정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단락 때문에 여기가 실외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정리하라고 하면은 무슨 말이 들어가야 되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문을 저는 안 보고 할까 하다가 그래도 지문 설명한다 했으니까 안 보고 하려고 했는데, 여러분은 교재 보고 내 설명 들어도 되는데 한번 보세요. 정리를 할게요. GPS는 절대 위치를 측정하는데 위성에서 이렇게 쏘아주는 거예요. 위성에서 사진 찍듯이 이렇게 보고, 대충 그런 거 아시죠? 그러니까 GPS는 당연히 계산을 하는 게 아니니까 위치 오차가 없죠. 계산을 안 하니까 그냥 찍어주니까. 그러나 단점이 뭐냐면
짧은 시간 동안 뭐 접속 초기에 전파가 바로 안 오니까 전혀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되는 거죠. 큰 오차가 발생합니다. 오차가 누적되진 않는데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요. 실내나 터널에서는 신호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GPS의 특징, 뭐를 측정한다? 절대 위치.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절대 위치를 측정하기 때문에 장단점은 이거 오차가 누적되지 않는다. 근데 단점은 초기에 큰 오차 발생할 수 있고요. 실내나 터널에서는 좀 받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가 되죠. IMU로 갑시다. IMU는 내장된 센서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동쪽으로 1초에 동쪽으로 30cm, 3초 후엔 얼마냐. 그러니까 이제 얘가 초기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상대 위치를 구하는 건데 단기간 움직임에 대한 측정은 잘 하겠죠. 1초, 2초, 3초. 근데 계산을 할 때마다 조금씩 그렇지. 계산값이니까 오차가 누적되겠죠. 그래서 얘는 시간이 지날수록 위치 오차가 커진다. 여기 딱 반대되는 거 보이시죠? GPS랑 정반대되는 거. 이렇게 기술 지문에서 원리가 달라지면은 정반대의 어떤 그 장단점이 좀 바뀌는 그런 성향이 있으니까 알고 계세요. 얘는 왜냐면 위치가 절대 위치니까 오차는 없어. 근데 이제 얘는 상대 위치잖아. 계산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위치의 오차가 커지지. 하지만 뭐 전파가 받기 어렵다든지 뭐 이런 단점은 없겠죠. 갑자기 큰 오차가 발생하는 일은 없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방식을 모두 사용하면 서로 단점이 보완될 거 아니에요?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까지였어요. 실외에서 측정하는 방식입니다. 정리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간단히 설명했는데 원래 지문 안 보고 제가 그냥 여기 얘기하려다가 지문 한번 봤어요. 근데 이제 GPS를 정리를 할 때 여기 빈칸에 들어갈 말 뭐야 라고 한다면 절대 위치, GPS는 절대 위치, 그 다음에 IMU는 상대 위치, 그 다음에 이제 뭐 여기서 절대 위치 측정하는 것에서 오는 장점, 단점, 얘도 장점, 단점 이렇게 나눠져서 머릿속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비콘입니다. 비콘.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그래서 제가 실내 이렇게 썼잖아요. 비콘이면 실내에서 위치 측정에 사용 가능한 방법으로 블루투스 기반의 비콘이 있다. 비콘은 뭐냐면 실내에 고정 설치되는 거고, 비콘이 여러 개가 있으면 비콘 1부터 비콘 333까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비콘마다 정해진 식별 번호 1부터 333 이렇게. 그 다음 위치 정보, 이 비콘은 어느 위치에 있어요. 이렇게 포함된 신호를 나는 몇 번이고 나는 어디 있어, 이런 포함된 신호를 주기적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호 세기가 다 동일한 세기의 신호야. 왜 동일한 세기의 신호여야 하냐면 예를 들어 10만큼 다 보낸다고 합시다. 10만큼의 세기의 신호를 보낸다고 했을 때 이게 거리 측정하는 거잖아요. 위치 측정한다는 게. 그래서 예를 들어 비콘 1에서 10만큼 신호를 10만큼 신호 중에 9만큼 받았어. 근데 9만큼의 세기의 신호를 받는 단말기랑 7만큼의 신호의 세기를 받는 단말기랑 누가 비콘 1에 가까이 있는 거야? 9만큼의 신호의 세기를 받는 더 큰 세기의 신호를 받는 단말기가 더 비콘 1에 가까이 있다. 뭐 이렇게 이제 거리를 측정해야 되니까. 그래서 당연히 동일한 세기의 신호를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신호 세기 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 이런 걸 계산하는 거죠. 기본적으로는 원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호를 보내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1. 거리가 멀어질수록 2. 장애물이 많을수록 신호 세기는 약해진다. 어려운 얘기는 아닌데 뒤에 가면 이거 가지고 이제 문제를 푸니까 신호 세기가 약해졌어. 그러면은 멀리 있을까 가까이 있을까 이런 정도의 정보는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단말기가 비콘 신호 도달 거리에 침입하면 단말기 내의 수신기가 신호를 인식해서 어떤 위치에 있는 어떤 비콘 몇 번 비콘으로부터 신호색이 이만큼 왔어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신호를 인식해서 2차원 평면에서의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비콘이 보내는 신호를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해서 위치를 측정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3가지 쓴 거예요. 실내 비콘을 이용한다. 1, 2, 3 이렇게 나눠지는 거죠.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2차원 평면이요. 3차원이면 입체 공간이겠죠. 그쵸? 그치? 높이까지 포함해서 뭐 이런 건데. 자. 근접성 기법이 제일 쉬워요.
이건 다 알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해. 그럼 해당 비콘의 위치를 비콘 1에서 신호가 7만큼 오는데요? 비콘 1에 가까이 있나봐. 대충 그런 식으로. 근데 중요한 건 여러 비콘 신호를 수신할 때요. 그럼 단순하죠. 비콘 1에서 신호가 7, 비콘 2에서 신호가 9야. 그러면은 비콘 2, 비콘 2에 더 가까이 있구나. 그래서 근접성 기법은 포인트만 잡을까요? 신호가 가장 강한 비콘의 위치를 단말기 위치로 정한다. 괜찮죠? 가까이 있는 거니까. 이게 3변 측량 기법부터 조금 까다로워지는데 3변 측량은 벌써 3개 이상의 비콘이에요. 그래서 이거 신호 세기를 측정해서 3개 이상이면은 그냥 신호 세기 가까운 걸로 하면 안 되나? 이제 그것보다 조금 더 정교하게 하는 거야. 근데 뭐 원 얘기가 나오고 뭐 원의 교점이 단말기 현재 위치고 이게 머릿속에 잘 안 그려질 수 있거든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지만 기술 지문에서 뭔가 원리가 머릿속에 안 그려진다. 거의 90% 이상 이렇게 문제화돼요. 원리 적용하는 문제가 그림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원인이 뭐니 이런 게.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하시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제가 방금 그 단락 3변 측량 기법을 그림 보면서 그냥 바로 설명을 할게요. 이런 거죠. 지금 P가 단말기의 위치예요. 왜냐면 그 지문 다시 돌아가 보시면 비콘 3개 이상의 비콘, 여러 개의 비콘이 있으며 각각 이제 그 비콘과 단말기 사이의 그 거리를 신호를 가지고 신호 세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서 무슨 말이냐면은 신호 세기가 세다. 그럼 가까이 있다는 얘기죠. 얘가 지금 1, 2, 3 비콘 1, 2, 3 중에 가장 신호 세기가 센 애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비콘 1이죠. 왜냐면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데 그러면 신호 세기가 세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아까도 말했지만은 비콘과의 거리를 그 비콘이 보내는 신호의 세기를 가지고 측정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원을 3개를 그려요. 비콘이 3개 이상 있으면. 3개를 이렇게 그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P처럼 교점이 있으면 지문에 나와 있어요. 3개의 원을 그리고 그 다음에 교점이 있으면 지금 얘는 있네요. P가 P 있네요. 이게 단말기 위치라는 거야. 교점을 단말기 위치로 하자. 차량 단말기면 이제 차량의 위치로 하자. 근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단락을 가보시면 아니 꼭 이렇게 교점만 있으라는 법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교점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고 그림 진짜 못 그리네. 진짜 그림 너무 못 그려. 그래서 잠깐만. 너무 보기 싫다. 진짜 오늘 이게 뭐야. 죄송합니다. 오늘 이게 잠깐만요. 역시 아이패드 짱이야.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영나. 그래. 너무 아이패드 기능 이런 거 이용하면 너무 좋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너무 좋아하는데 제가 이런 걸 잘 못하거든요. 너무 기뻐요.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교점 없이 공통 영역만 있을 수가 있죠. 공통 영역만 있으면 여기에 중간 여기 공통 영역의 중간점 여기 노란색으로 제가 칠했는데 여기를 단말기의 위치라고 하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단순하죠.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이 비콘부터 단말기까지의 거리를 환산할 때 비콘 세기 가지고 환산하는데 비콘 3로부터 단말기 위치까지가 제일 지금 거리가 길잖아. 거리가 뭐라고 해야지? 거리가 멀잖아. 거리가 멀잖아.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얘기는 할 것 같은데 물어볼 거예요. 제가 물어보는 거 좋아하는 거 이제 아시잖아요. 그래서 야 얘들아 비콘 1, 2, 3 중에 신호 제일 세게 보내는 애가 누구게? 그럼 바로 이제 비콘 1이요 이렇게 나와야지. 비콘 3요. 원이 크니까요. 신호 세기 제일 큰 애는 비콘 1이고 비콘 3에서는 신호 세기가 약하다는 얘기죠. 그럼 거리가 이제 멀다는 얘기니까 알겠죠? 그래서 근데 이거 참 대답을 그쵸? 반반이에요. 맞춘 사람하고 못 맞추는 사람 반이라도 돼서 어디야. 그치? 그래서 꼭 그걸 원리를 기억하셔서 대답하셨으면 좋겠고 이제 한마디만 더 하자면 이 문제가 좀 오답률이 많으니까 오답률이 좀 크니까 얘기하는 건데 이 비콘 3하고 P 사이에 단말기라고 위치라고 측정되는 이 P 사이에 Q라는 장애물이 있잖아요. 왜 놨겠어요? 문제로 물어보려고 놨겠죠.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은 이 Q라는 장애물이 있다는 게 무슨 의미일까? 이게 너희한테 물어보면은 너네가 빨리 그거는 아까 봤는데 비콘 3와 P 사이의 거리가 Q라는 장애물 때문에 실제보다 더 먼 걸로, 그러니까 신호가 더
작고 거리는 더 먼 걸로, 그치? 신호는 작고 거리가 먼 걸로 측정될 수도 있었겠다. 만약 Q를 치우면 비콘3까지의 거리가, 단말기와 비콘3까지의 거리가 더 좁아질 수도 있겠다. 뭔 말이냐면은 비콘3와 P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그린 원이 더 작아질 수도 있다. 더 작아지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고요. 그래서 방금 3변 측량 기법 5단락 설명하면서 문제에 대한 설명까지 같이 한 겁니다. 힌트를 드린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한 얘기는 그거였어요. 좀 기술이 뭔가 복잡해진다. 뭐 원이 나오고 뭘 그리고, 무조건 문제 보세요. 문제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림 보면서 이해하시는 게 훨씬 빨라요. 보통 그리고 이런 문제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라고 하거든요. 적절한 선지 보다 보면은 아 이렇게 적용하라고 딱 와요. 몇 번 해보시면 알 텐데 원래 보기는 힌트 같은 거예요. 특히 과학기술에서 힌트죠. 법지문도 그렇고요. 자, 위치지도 기법 좀 어려워요. 이게 오답률이 또 있는, 나름대로 있는 문제가 나왔는데 몇 번 문제였냐면은 위치지도 문제 17번 문제도 좀 오답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얘기입니다. 그림으로, 이거는 다 읽지 않고 한번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측정 공간을 그림으로 그리면서 해볼까? 작은 구역으로 나눠요. 어떤 거리의 특정 공간을. 그래서 제가 그냥 되게 단순화해서 해볼게요. 기준점 A라고 합시다. 기준점 B라고 합시다. 그리고 비콘을 여기다가 할까? 비콘 1, 여기다 비콘이 2개만 하자. 비콘 들 이랬는데, 그러면 이제 신호를 측정하면 당연히 비콘 1에서 기준점 A까지 신호를 10, 전체 10, 세기 10이라고 할게. 그럼 여기까지 한 7이라고 합시다. 신호 세기가. 그럼 비콘 기준점 B는 당연히 7보다 크기가 작은 신호를 받겠죠. 5라고 합시다. 비콘2는 반대로, 비콘2는, 아이고 네모칸 치면 헷갈릴 것 같은데 지우고 싶다. 네모칸은 기준점에만 해야지. 비콘2는 신호색이 똑같이 할게요. B까지는 비콘2가 이렇게 7이고 그 다음에 A까지는 비콘2가 5고 뭐 이렇게 이제 반대니까 이렇게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나눈 다음에 비콘을 설치하고 주변에 설치한 다음에 비콘들이 신호를 보내요. 신호 보내. 신호를 송신해서 각 기준점에 도달하는 신호 세기랑 그 비콘의 위치랑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서 데이터베이스로 만드는 거예요. 위치지도에 기록해서. 그러니까 위치지도에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여기 기준점에는 이 기준점은 위치 좌표가 이런 건데 여기는 비콘, 어떤 비콘 뭐 비콘 1 뭐 이렇게 할까? 식별번호 비콘 1이 신호세기가 5고 7이고 비콘 2는 7이고 그래서 이렇게 다 저장을 해놔요. 그럼 이제 이 작업을 모든 기준점에서 수행을 하죠. 저는 기준점 2개밖에 안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이해하기 편하라고. 특정한 위치에 기준점 중에 어느 위치겠죠. 특정한 위치에 도달한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차량이 단말기가 비콘 신호를 수신했더니 비콘2에서 아 색깔 왜 이래, 비콘2에서 강렬한 색깔 하고 싶었는데 비콘2에서 7만큼 신호가 온대요. 그 다음 비콘1에서는 5만큼 신호가 온대요. 비콘2에서 7이고 비콘1에서 5만큼 신호? 그러면은 이제 차량 단말기가 야 이런 비콘 1, 2가 이 정도의 신호를 보내는 기준점, 제일 똑같은 기준점이 뭐야? 신호세기 나랑 똑같은 세기의 그 신호를 받는 비콘 1, 2에서 신호를 받는 기준점이 뭐야? 물어보면은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서버가 그거 비콘 1 신호 오고 비콘2가 7이라고? 그러면은 기준점 B네 뭐 이런 식으로 너 지금 기준점 B에 있는 거야. 이렇게 가장 가깝네, 네가 보내준 신호색이랑 제일 가깝네 이렇게 찾아서 알려주고, 그러면은 그 데이터베이스에서 알려준 기준점 위치가 내 위치구나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겁니다. 중간에 색깔이 바뀌었어요. 기준점 위치가 이렇게 단말기. 제가 말로 하면 되게 쉽죠. 원래 이 원리가 좀 머릿속에 그려보는, 과학기술은 좀 머릿속에 그려보는 습관이 있어야 되는데 훈련하면 충분히 좋아지니까 걱정 마시고 이 정도로 이해하시면 문제 굉장히 쉽게 풀릴 수 있을 겁니다. 푸실 수 있을 거예요. 자,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지문 갑니다. 두 번째 지문, 얘가 이제 암호화 복호화 암호통신인데, 그러니까 이제 송신 측에서 정보를 보낼 때, 보낼 때
암호화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를 여러분 이해를 돕겠어요. 여기도 이제 나오는데 온라인 전자상거래나 공인 인증의 일상화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경우야 보안을 위해서 내 개인 정보를 암호화시켜서 이제 송신 측이죠. 내가 송신인데 보내면은 이제 수신 측에서 뭐 이렇게 정리를 한다. 근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게 저는 이 질문 할 때마다 자꾸 머릿속에 어떤 얘가 떠오르면 밤에 치킨 시켜 먹고 싶은데 치킨 가게에다가 이제 내가 치킨 한 마리 배달해 주세요. 그리고 내 신용카드 정보라든지 이런 거 알려줘야 돈을 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이제 송신하는 거죠. 내 신용카드 정보는 이겁니다. 치킨집 아저씨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치킨집 아저씨가 정보의 수신자입니다. 수신자, 정보를 받는 사람, 수신자, 가게 주인. 근데 이제 치킨집 아저씨 말고 다른 사람이 알면 내가 이제 조금 그쵸? 내 신용카드 정보 앙댕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이거를 암호화를 잘 시켜서 그 정보를 받아야 되는 사람만 그걸 복호화 시킬 수 있는가 이런 문제인데 그런 거예요. 안정성에 대한 얘기죠. 내 정보의 안정성, 보낼 때의 안정성.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치킨집 얘기를 했냐면은 송수신자 좀 구분을 잘 해보라고 읽으면서 그게 좀 헷갈리거든요. 보내는 사람, 내 정보 보내는 사람, 그걸 받는 사람. 알겠지? 둘만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주고받을까요? 자, 이런 암호 통신은 암호화나 복호화에 필요한 키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 그게 대칭키와 공개키 방식이 있다. 근데 이제 밑에까지 읽어보셨죠? 이미 대칭키, 공개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디귿의 양자 암호 통신인가? 그러니까 양자 암호화? 오케이. 양자 암호 통신. 그래서 와, 양자. 양자, 전자, 광자 뭐 이런 입자성 가지고 뭔가 기술화 시키는 건데 괜찮아요. 네, 수능에 나오는 건 모의고사나 수능에 이미 기출에 나왔던 정도의 성격만 물어보거든요. 나중에 이제 양자의 뭐 상호 베타적 상태의 공존 이런 거 할 건데 어렵진 않습니다.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배우고 나면. 근데 어쨌든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딱 봐도 구조가 이게 얘는 구조가 진짜 별게 없는 거예요. 암호 통신 기술이 있는데 암호화나 정보를 보낼 때 암호화하고 그거를 받은 사람이 치킨 가게 아저씨가 복호화할 때 필요한 키를 관리하는 방식에 따라서 세 가지로 나눠진다. 그럼 세 가지 어떤 뭐 공통점, 차이점 주로 이제 차이점에 주목해야겠죠. 그런 거. 그다음 보통 이제 기술 지문이 어떤 흐름이 있냐면 항상 이렇게 세 가지 정도 나오면 나열된다고 하죠. 병렬적으로. 원래 있었던 기술이 그러니까 장단점이 있는데 좀 초기 기술은 좀 단점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을 왜 이 처음 초기 기술은 이런 단점이 있었는가? 원인이 있겠죠. 항상 원인과 결과인데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다. 단점이 있다. 기술에 단점이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두 번째 기술이 보완하는, 그치, 보완해야겠지. 새롭게 나온 기술인데 왜 새롭게 기술을 또 만들겠어요. 처음에 문제가 있으니까 그거를 이제 해결하려고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때문에 그 첫 번째 기술이 이런 원인으로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당연히 두 번째 기술은 그런 원인을 제거해서 문제점을 해결하는 쪽으로 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점점 기술이 발전하는 양상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그래서 차이점에 주목하시는 건데 방금 말한 것처럼 원래 가지고 있었던 기술들의 문제점을 이게 나중에 기술이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러고도 남는 문제가 있는가, 뭐 이런 겁니다. 안정성 문제인데요. 안정적으로 정보를 암호화하고 복호하는 방법이 뭔가, 뭐 이런 거거든요. 자, 대칭키 방식 할게요. 대칭키 방식은 아까도 말했지만 글의 구조 자체는 단순하니까 대칭키, 공개키의 대표가 뭐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거의 단점을 또 보완하는 양자 암호 통신이 있고 이렇게 될 거예요. 대칭키 방식은 메시지를 암호화하거나 복호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이런 게 이제 특징이죠. 대칭키 방식, 동일한 키를 사용한다. 이러한 이유로 동일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둘이 같은 키를 사용하니까 둘이 아는 비밀키를 미리 분배해야 돼. 미리 주고 그 다음에 그걸로 이제 암호화하면은 그걸 또 이제 받아가지고 복호하고. 그래서 이렇게 비밀키를 같은 키를 암호화나 복호할 때 같은 키를 사용하니까 비밀키를 미리 분배하고 사용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생기는 거죠. 이걸 문제점으로 인식하셔야 돼요. 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서 상대마다 새로운 비밀키를 사용해야 돼요. 왜냐면 유출이 되면 그거 가지고 이제 걔를 써먹을 테니까 또 비밀키 바꾸고 이렇게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유, 되게 귀찮겠죠. 자, 이 단락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진다는 게 보이시죠? 이에 반해 색깔을 좀 바꿔보자. 근데 약간 이제 예측을 좀 해보세요. 대칭키 방식은 동일한 키를 사용하기 때문에 둘이 같은 키 사용하니까, 그쵸? 암호화 복호할 때 송신자 수신자가, 그래서
서로 아는 비밀키를 미리 분배하고 사용을 해야 돼서 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 다음에 새로운 비밀키를 사용해야 돼. 키 정보가 유출될 가능성이 높고 그에 따라 새로운 비밀키를 계속 사용해야 돼. 귀찮겠다, 그치?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공개키 방식이 나와요. 내가 예측해보라고 했는데 공개키 방식은 아마도 동일한 키를 사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동일한 키를 사용하지 않아. 복호화나 암호화 할 때 동일한 키를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아마 저런 문제점 뭐 미리 분배해야 된다. 아니 동일한 키가 아니라서 분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유출될 가능성이 낮은데? 뭐 없는데? 아니면 그러다 보니까 상대에 따라 새로운 비밀키를 사용해야 될 필요도 없는데 약간 이런 식으로 흐름이 가게 돼 있어요. 선생님은 미리 읽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나중에 증명할 텐데 원래 기술 지문이 좀 아니 제가 직접 들어본 얘기라서요. 선생님은 읽었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뭐 할 말이 없는데 안 믿어주면, 근데 기술 지문이 약간 그런 식의 흐름이 있어요. 많이 하다 보면은 그쯤까지 좀 많이 안 해서 그러는 건데, 이런 지문, 이런 흐름 갖는 지문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나중에 증명을 해봐야지. 아무튼 이에 반해 한번 봅시다. 색깔을 다르게 해야겠네요. 공개키 방식이니까. 암호화 키와 복호화 키가 서로 다른 방식이다. 헉, 달라. 다르다고 했어. 그럼 이제 같아서 생기는 문제점을 얘는 안 갖겠죠. 이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야지. 수신자가 미리 생성해서 공개한 공개키로, 그러니까 정보 받는 사람, 치킨 가게 아저씨요. 여기서 공개키로, 야 우리 가게 시키려면 이 공개키로 암호화해 하고 미리 공개해서, 그러니까 미리 뭐 둘이 나누는 게 아니라 나는 우리 누구나 이 공개키로, 그래서 공개키인 겁니다. 이 공개키로 암호화하세요. 치킨 시키려면. 이제 송신자가 나 치킨 시켜 먹을 거야. 그러고 암호화했어. 전송했어. 그러니까 비밀키 나눌 필요 없어요. 수신자는 자기만 갖고 있는 거예요, 비밀키를. 왜냐면 애초에 저 공개키 방식이 수신자가 공개키를 만들 때 거기에 대응해서 자기만 비밀키를 갖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수신자, 즉 치킨 가게 아저씨가 공개키도 갖고 있고 비밀키도 갖고 있어서 나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은 공개키로 암호화해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수신자가 이제 암호화해서 보낸 것만 비밀키로 복호화하면 되니까 나눌 필요가 없죠. 그쵸? 여기서 중요한 건 수신자가 공개키랑 비밀키를 다 만들어서 갖고 있다가 이제 공개키는 공개해 놓고 그다음 자기가 갖고 있는 비밀키로 복호화한다는 거, 온 정보만 복호화한다는 거, 이게 이제 핵심이죠. 그러니까 나눌 필요 없잖아요. 계속 얘기하지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개키 방식은 별도의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가 없어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왜요? 나만 알고 있는 비밀키로 복호하면 되니까. 애초에 그 비밀키로 송신자가 암호할 필요가 없으니까 공개키로 암호하면 되거든요. 걔네는. 그래서 공개키와 비밀키가 다르고요. 암호화, 복호화하는 키가 다르기 때문에 나눌 필요가 없어요. 나만 갖고 있으면 돼요. 수신자가. 그래서 통신상대 나만 갖고 있는데 유출될 가능성도 없죠. 왜냐면 나누질 않으니까. 그래서 수신자만 갖고 있기 때문에 통신상대에 따라서 비밀키를 바꿀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보안에 유리하다.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하고 가세요. 제가 방금 말한 거. 그러니까 지금 키 방식이 기억하고 니은이, 기억은 대칭키 방식인데 대칭키는 동일한 비밀키를 사용해서 비밀키를 분배해야 된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긴다. 근데 공개키 방식은 수신자가 공개키랑 비밀키를 모두 대응해서 만들어서 갖고 있는데 공개키는 공개하는 거야. 그래서 그 공개된 공개키로 송신자가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내면, 그러니까 공개키는 암호화하는 키예요. 그럼 여기서 비밀키, 나만 갖고 있는 비밀키로 복호하기 때문에 분배 과정이 필요 없고 비밀키를 나눌 필요가 없고 그래서 보안에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했죠? 3달러. 그러니까 대표적인 공개키 방식. 공개키 뭐라고요? 나눌 필요 없다고요. 비밀키를 이제 수신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공개키 방식인 RSA 알고리즘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큰 소수의 곱과, 저 소수가 뭔지도 약간 생각이 안 나요, 사실은. 근데 뭐 1, 3, 5 자기하고 뭐로만 나눠지는 수였던 것 같은데, 아무튼 큰 소수의 곱과 추가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정수에까지 끊어야지. 추가 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정수의 소인수 분해가 매우 어렵다는 점에 기반하여, 그냥 소인수 분해가 어려운가 보다, 뭐 연산이 좀 어렵다, 이걸 가지고 한 쌍의 공개키와 비밀키를 생성한다.
괜찮죠? 공개키에 대응해서 비밀키를 수신자가 모두 생성해서 갖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키를 만드는 연산 과정이 복잡해서 대칭키 방식에 비해, 이것도 인과니까 알아나? 연산 과정이 복잡해서 대칭키는 하나의 키 가지고 복호와 암호화 모두 하기 때문에 좀 안정성이 떨어지는 키였어요. 비해 암호화나 복호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리지만, 연산 과정이 복잡해서요. 느리지만 암호화된 문서가 유출되어도 현재의 컴퓨터 성능으로는 비밀키를 유추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왜냐면 연산 과정이 굉장히 어렵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연산 과정 가지고 비밀키 만들었기 때문에 만약에 문서가 유출돼도 다시 이렇게 재연산해 가지고 비밀키 유추하는 게 너무나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비밀키를 바꿀 필요는 없다, 유출이 돼도. 하지만 컴퓨터 연산 속도가 급격하게 발전하게 되면, 그러니까 지금 연산 속도가 복잡해서 비밀키를 바꿀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 연산 속도가 급격하게 발전하잖아요. 급격하게. 그러니까 요즘 사실 발전했어. 이게 되게 옛날 글이야. 그러니까 지금보단 옛날 글이라, 요즘 양자 컴퓨터, 슈퍼컴퓨터 뭐 이런 거 나와가지고 컴퓨터 연산 속도 장난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벌써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사실 이 방식은 이제 잘 안 써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 RSA 뭐 저기 공개키 방식 거의 안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쓰긴 쓰겠지만, 그러니까 옛날보다 안정성이 떨어졌어 벌써. 그래서 너무 급격하게 발전하면 복잡한 연산 과정을 기반으로 한 공개키 방식의 암호 체계가 위협을 받는단 말이죠. 지금 위협받고 있어요. 실제로 지금 양자 암호 통신으로 갔어요. 알아봤거든요, 제가. 그래서 야, 그러면은 잠깐 또 문제가 생겼네. 만약에 연산 과정이 복잡한 거에 그 안정성을 기댔는데, 안정성의 그 근거가 연산 과정이 복잡하다 이거였는데, 그래서 비밀키 계산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런 거였는데, 근데 연산을 너무 잘하게 되면 이게 계산이 된다고, 비밀키가 문서 유출되면, 그럼 어떡하지? 그럼 이제 생각 좀 해보자. 연산 과정이 복잡한 거에 의지해서 비밀키가 유추가 힘들게 만들어서 그런 안정성을 추구했는데,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그럼 연산이 너무 빨리 이렇게 복잡한 게 의미가 없어지고, 연산을 빠르게 컴퓨터가 연산 속도가 급격하게 발전하면 연산의 복잡성으로는 안정성이 유지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제 거꾸로 말하자면은 이걸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까? 그러면은 그럼 연산 과정의 복잡성으로는 안 되겠구나. 그러니까 복잡성과 상관없이 연산 과정의 복잡성에 의지하지 않고도 안전하게 암호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뭐 이런 얘기가 나오겠죠. 알겠지? 그래서 최근 수학적 복잡성, 연산의 복잡성이요. 뭐 소인수 분해가 안 되고 뭐 이런 거 잘 어렵고 이런 거 말고, 복잡성에 의지하지 않으면서도 이런 얘기가 나올 걸 약간 추론해야 돼요. 이제 원래 글을 빨리 읽고 잘 읽는 애들은 자기들은 본인들은 모를 수 있는데 약간 예측을 하면서 읽어요, 당연히. 왜? 글이 많이 읽다 보면은 다 비슷비슷해요, 진짜로. 그래서 이 다음에 이런 말이 나올 거라는 걸 예측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강사들은 말로도 설명하는 거고, 잘하는 애들은 말로는 설명 못 하는데 자기가 좀 예측을 해, 진짜로. 그래서 그걸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그래서 이런 얘기가 대충 나오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빨리 읽는 거예요. 도청으로부터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는 양자 암호 통신 기술, 이런 게 이제 발명이 된다는 거죠. 어떻게? 양자 암호 통신에서는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잠깐만요. 양자 암호 통신은 색깔을 좀 바꿔서 할게요. 이 색깔로 할까? 아까 노란색으로 했나? 노란색으로 했나? 핑크색으로 바꿀게. 양자 암호 통신은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얘는 또 비밀키를 또 매번 새롭게 만들어서 나누네.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 기억에서 잡고 가잖아. 대칭키 방식이 매번 새롭게 비밀키를 만들어서 나눴었거든.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다고 했거든요.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비밀키 유출된다고. 근데 그래서 공개키 방식에서는 복호와 암호화키 나눈 다음에 분배를 안 했잖아요. 비밀키 분배 과정이 필요 없는 걸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했는데, 그쵸? 보안에 유리하다 했는데, 그리고 비밀키도 굉장히 어렵게 만들고, 연산의 복잡성을 통해서. 근데 잠깐만, 이거를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게, 공개키 암호화 방식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양자 암호 통신인데, 얘는 또 다시 매번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눠 간다고. 잠깐만요. 제가 한번 써볼게요. 이게 이제 디귿이잖아요. 근데 이게 기억과 공통점이네. 우리가 잠깐 생각해 봅시다. 잠깐. 기억은
이런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눠 갖는 그 과정에서 안정성이 떨어졌는데, 근데 디귿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안전하게 나누어 갖기 위해서니까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나누긴 하는데 얘는 안전하다는 거야. 왜 안전한가? 그쵸? 그거에 좀 초점 맞춰야겠죠? 기억과의 공통점은 새롭게 만들어지는 비밀키를 나눈다는 거. 니은은 안 나눠. 근데 얘는 안전하다는 거야. 왜? 그 이유가 뭐냐면 얘는 최첨단 기술이죠. 광자, 양자의 종류인 광자, 전자, 광자 이런 것들이 이제 양자잖아. 입자. 입자의 성격을 갖는 애들, 눈에 보이지 않고 미시세계의 어떤 입자들. 그래서 광자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할 수 있대요. 그럼 광자의 물리적 특성이 뭐고 왜 이런 물리적 특성 때문에 안전한가? 저 암호화 기술이 안전한가? 한번 봅시다. 원자나 분자 이하의 미시세계를 다루는 미시세계 알죠? 아주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입자들의 세계. 미시세계를 다루는 양자역학에서 광자는 그 입자 중에 하나입니다. 광자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아주 작으니까요. 광자 하나하나의 정보를 실어 보내는 양자 암호 통신에서는 광자에다가 정보를 실어 보내는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어떻게요? 이러시면 안 돼요. 저도 모르거든요. 우리가 그걸 뭐 알기를 바라겠어요? 출제자가? 모르지? 그냥 양자 암호 통신은 광자에다가 정보를 실어 보내는구나. 그 신용카드의 정보요. 근데 이 광자가, 입자인 광자가, 양자의 종류인 광자가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이기 때문에 단일 광자 하나에 실린 정보의 일부만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보를 가로채는 게, 정보의 일부만 가로채는 게 불가능하대요. 알겠죠? 그럼 이제 기억과의 차이점인데 왜 얘는 안전할 수 있냐면, 기억과는 다르게 안전할 수 있냐면 1. 광자의 특징, 그러니까 그 광자의 물리적 특징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은 광자는 최소 단위다. 그래서 뭐다? 광자에 실린 정보의 일부만 가로챌 수는 없다. 광자 그대로 놓고 정보만 뗄 수는 없다는 얘기야. 최소 단위라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색품을 할게요. 여기 정보의 일부만 가로채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광자가 최소 단위라 그래요. 그러면은 광자에 실린 정보를 그냥 광자체 통째로 가져가는 거는 도둑질하는 건 괜찮나? 광자에서 정보만 뗄 수 없으면 2. 그럼 도청자가 단일 광자 자체를, 왜냐면 정보만 따로 뗄 수는 없으니까요. 가로챈자 하더라도, 그럼 이제 가로챘으면 수신자한테 내가 도청하고 있다, 광자를 훔쳤다, 이거를 숨기려면은 똑같은 광자, 동일한 상태의 광자, 그러니까 훔쳐낸 광자, 동일한 상태의 광자, 똑같은 광자를 넣어야 되는데, 문제는 그 광자의 성격이, 물리적 성격이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갖는 중첩이라는 성격이 있는 거예요. 양자의 물리적 성격이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갖는 중첩이라는 성격이 있다. 이게 이제 두 번째인데 여기다 정리할게요. 아까 정리했으니까. 광자는 중첩이라는 물리적 성격을 하는데 이게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갖는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갖다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상태가 찐 원래 상태였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갖다 보니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러 상태를 동시에 갖다 보니까 이 중에 어떤 게 원래 상태였지? 이걸 알 수가 없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도청 사실을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중첩 때문에 원래 상태와 똑같은 광자를 넣는 게 불가능하다. 그럼 이제 바로 들키는 거지. 이거 훔쳐갔구나. 우리 광자를 도청하고 있구나. 그래서 다시 중첩이란 양자 특성 때문에 원래 상태를 정확히 측정해 보낼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유로 정리할게요. 이러한 이유 1. 광자가 최소 단위다. 이제 쓰진 않습니다. 2. 여러분이 생각하세요. 2. 광자는 중첩이라는 양자의 특징이 있다. 그래서 최소 단위라서 정보만 쪼갤 수 없고, 광자가 중첩이라는 성격이기 때문에 광자 자체를 가로채는 건 가능한데 가로채는 게 바로 들킨다는 거야. 이거 도청당하고 있구나. 이렇게 가로채는 건 가능해. 근데 가로챌 수 없다 그러면 틀려. 가로챌 수는 있는데 중첩 상태 때문에 똑같은 광자를 못 넣어서 바로 들킨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고 사단락 마무리 짓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BB84 프로토콜에 대한 설명을 해볼게요. BB84 프로토콜은 84 프로토콜은 발음이 안 되네. 그 비밀키, 그 양자 암호 통신에서 송신자랑 수신자가 서로 주고받는
비밀키를 어떻게 만드는가에 대한 통신 규약입니다. 예, 약속이죠. 그래서 이제 바로 가봅시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양자 암호통신은 기본적으로 광자, 그러니까 양자 중에 하나의 광자에다가 그 비트 정보를, 비트 정보, 컴퓨터의 정보, 그러니까 이제 신용카드의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비트로 만들어서 실어서 보내는 거예요. 위에서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비밀키를 생성할 것인가 볼까요? 자연 상태의 빛은 진행하는 방향과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하는 특성이 있는데, 저는 그냥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진행하는 방향 이렇게 있으면은 그 진행하는 방향에 모든 수직인 모든 방향으로 진동한다. 그러니까 빛이 약간 퍼진다.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솔직히 잘은 모르겠는데 그 정도만 알아도 충분한 것 같아요. 진동 방향에 따라 빛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 그러니까 뭐 빛이 이렇게 퍼지고 있는데 이렇게 필터를 이용하면 그 필터를 통해서만 빛이 나온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필터를 이용하면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는 빛을 만들 수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편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편광을 만드는 필터를 편광 필터라고 하죠. 여기까지는 어려운 건 없는 것 같죠? 그런데 이 편광된 광자, 편광 필터를 통해서 특정한 방향으로 진동하게끔 만든 광자 역시 또 동시에 자기가 진동하는 방향의 수직 방향인 여러 방향으로, 원래 빛이 그런 거니까 진동하는 중첩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이제 약간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이렇게 가게 만들었는데 그래봤자 다시 이렇게 여러 방향으로 진동해서 번진다는 얘기죠. 비친다는 얘기죠. 빛이. 즉 편광 필터를 통과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의 경우, 수직이나 수평 편광 필터를 통과해서 빛이 수직 방향이나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면서 가게 만든 편광인 경우에 대각이나 역대각으로 진동하면서 나아가는 편광 특성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광 필터를 수직 수평으로 가게 했는데 동시에 대각이나 역대각 방향으로도 빛이 진동하면서 나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게 빛의 속성이니까요. 여러 방향으로 퍼지니까요. 마찬가지로 편광 필터를 통과한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 역시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으로 만들었는데 이게 또 측정해보면 수직이나 수평 편광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번진다. 그 수직 방향으로 진동하는 방향에 여러 방향으로 동시에 번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런 걸 빛의 중첩 현상이라고 하거든요. 빛이 이제 동시에 여러 방향으로 퍼진다는 얘기죠. 따라서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이렇게 방금 이게 수직이나 수평 편광 필터입니다. 수직 수평 편광 필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면 당연히 얘네는 수직이나 수평 편광이에요 라고 100% 측정이 되지만, 수직이나 수평 편광을 이렇게 대각이나 역대각 이렇게 된 거예요.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 필터를 이용해서 측정하잖아요. 그러면 얘네는 대각이나 역대각도 맞아요 라고 잘못 측정된다는 얘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데 짧게 갈게요. 자, 빛을 편광 필터를 이용해서 특정 방향으로 진동하게 만드는데 그게 이제 수직이나 수평 방향의 편광 필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직이나 수평 방향으로 진동하게 만드는 편광을 만들었더니 얘네가 동시에 대각이나 역대각으로도 진행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수직 수평 방향으로 편광을 만들면은 수직 수평 편광 필터로 이용하면 수직 수평으로 나와, 원래대로. 근데 만약 얘를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 필터로 측정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대각이나 역대각도 맞는데요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아예 측정 안 된다 이런 게 아니라 대각이나 역대각도 맞는데요. 네, 수직 수평 편광인데 대각이나 역대각 편광으로 잘못 측정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어떤 빛을이라고 해야 돼. 발음 잘못했어. 어떤 빛을 수직이나 수평 필터를 통해서 수직 편광 혹은 수평 편광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그렇게 만든 거 그대로 정확하게 원래 만든 편광 성격 그대로 수직 수평으로 측정을 하려면은 같은 필터를 써야 된다는 거죠. 수직 수평 필터를 써야 수직 수평 편광으로 측정이 되는데, 만약에 애초에 만든 그 필터랑 다른 필터를 이용하면은 수직 수평 필터를 이용해서 만든 편광을 역대각이나 대각 필터를 이용해서 측정하면 또 대각이나 역대각으로 잘못 측정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잘못 측정된다. 뭔가 좀 당연한 얘기하는 것 같죠? 그래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BB84 프로토콜에서 도대체 비밀키를 어떻게 만드냐 이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송신자가 정보 보내는 사람이 비트 정보로 자기 신용카드, 치킨집 아저씨 제발 받아주세요, 이렇게 비트 정보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비트 정보 만들 때
좀 무작위로 011 010 그러니까 비밀키를 만들기 위해서 011 뭐 010 이렇게 해가지고 무작위로 여기 다 나와요. 무작위로 송신자가 무작위로 비트 정보를 생성하는 것으로 시작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비밀키 만들려고 맨 첫 번째 단계야. 그럼 이제 이거를 당연히 그러니까 이제 광자에다가 비트 정보를 넣어가지고 보내는 건데 이제 편광 필터를 통해서 편광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것도 무작위로 무작위 필터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무작위로 선택해서 편광 신호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수직이나 수평이다. 수직, 수평, 뭐 대각, 역대각 중에 하나가 나오게 이 비트 정보에 맞춰서 나오게 만들었어. 이렇게 만들었어요. 편광 신호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송신자가 만들어낸 편광 신호를 처음에 만든 거 그 편광 신호 맞게 지금 이게 수평이고 이게 수직이고 이게 역대각인가? 헷갈리네. 아무튼 뭐 그런 거는 이게 아마 역대각인 것 같습니다. 이게 역대각인 것 같은데 뭐 대각, 역대각 뭐 이런 거 이렇게 만든 편광 신호를 수신자가 그대로 정확하게 측정하려면 같은 편광 필터를 써야 된다는 거 이해하시죠? 만약 다른 편광 필터를 썼으면은 측정이 잘못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찌라고요? 자 보시면은 수신자가 그 편광 신호를 받는 편광 필터를 측정하는 편광 필터를 자기도 그냥 무작위로 하는 거야. 무작위로. 그래서 뭐가 똑같을지 다를지도 몰라. 일단 무작위로 해. 그래서 지금 얘 갖고 지금 편광 필터 갖고 얘도 갖고 그다음에 얘도 갖고 3개 갖고 얘 틀리고 이렇게 4개가 같은데 이렇게 같은 편광 필터를 사용한 애들을 통해서 수신자가 측정한 신호를 봤더니 얘하고 그 다음에 얘가 지금 같잖아요. 선생님 얘도 같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얘는 지금 X라고 되어 있는데 원래 같아야 되는데 얘는 그냥 누락된 거야. 여기 나와. 스스로 무작위로 송신자가 보낸 편광 신호를 수신자도 무작위로 편광 필터를 선택해서 측정을 하는데 이때 전송 과정에서 잡음 등으로 누락된 광자가 발생할 수 있대. 그럼 그건 측정에서 제외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얘는 지금 원래는 제대로 됐으면은 같게 나왔을 거예요. 똑같이 그 신호가 똑같이 나왔을 텐데 근데 얘가 이제 X니까 누락됐다는 얘기야. 그럼 나머지 그렇죠. 같은 편광 필터를 사용해서 측정 신호가 같았던 그 신호가 보낸 비트 정보를 가지고 비밀키를 형성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010 비밀키로 형성하는 거죠. 비트 정보 가지고. 그래서 010이 되는 거예요. 얘는 비밀번호가. 생각해보니까 별건 아니네요. 그쵸? 한 번만 더 정리할까요? ES 만들어도 돼요. ES면 송신자가 비트 정보를 비밀키로 쓸 비트 정보를 이걸 다 쓰는 건 아니겠지만은 무작위로 비트 정보를 0과 1 중에 선택하고 그거를 편광 필터를 통해서 보냅니다. 그럼 편광 신호가 이렇게 나와요. 수직이든 수평이든 대각이든 역대각이든 수신자도 편광 필터를 무작위로 설정해서 그 편광 신호를 측정을 해요. 그럼 측정 신호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근데 이제 필터가 똑같은 필터를 쓴 것만 측정 신호가 같게 나올 거고 그 중에 이렇게 X라는 거는 같든 안 같든 어쨌든 누락됐다는 얘기입니다. 누락된 거는 측정에서 제외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편광 필터를 공유한 공유한 그 편광 신호에 들어가 있는 비트 정보를 비밀키로 형성한다. 끝! 자, 제가 방금 말한 게 이제 21번 문제. 21번 문제 굉장히 오답률이 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아까 지문 설명하면서 얘기한 건데 기억, 니은, 디귿해서 그러니까 기억이 비밀키 방식, 대칭키 방식인데 비밀키를 서로 나누어서 안정성이 떨어지고 뭐 니은은 그래서 비밀키를 공개키하고 비밀키를 나누어서 서로 나누지 않아도 되고 뭐 연산의 어떤 복잡성에 의거해서 비밀키의 추론이 힘들어지게 만들어서 안정성을 높였고 근데 이제 디귿 같은 경우는 양자 암호통신인데 얘는 연산의 복잡성 이런 건 상관없이 양자의 물리적인 성격에 의지해서 얘도 비밀키를 이렇게 서로 만들어서 새롭게 만들어서 나누는데 그때 새롭게 만들어서 나누는데 그 대신 양자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이 2가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뛰어나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21번을 보면 답이 너무 확 보일 거예요. 23번이 오답률이 높은데 이제 이거는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지문에서 설명 다 했기 때문에 보시면 알겠지만 송신자가 비트 정보를 이렇게 해서 편광 필터 정보를 통해서
윗글에는 평강 필터가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이제 평강 필터 정보가 그냥 이렇게 비트로 표현되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은 거 비트 정보 같은 거 고르시고 그 다음 누락된 거 빼시고 그 다음에 이 동일한 평강 신호에 적절하게 똑같이 그러니까 송신자가 보낸 거랑 수신자가 측정한 거랑 똑같은 평강 필터를 사용해서 측정한 평강 신호에 들어가 있었던 비트 정보를 비밀번호로 저기 하시면 됩니다. 그 비밀번호로 설정 뭐라고 해야 돼? 비밀번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밀키라고 비밀키로 설정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누가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왜 선생님 이거는 평강 필터 정보가 그림으로 안 나와 이렇게 그림으로 안 나와 있고 숫자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조금 문제를 꾼 거죠. 뭐냐면은 이제 비밀키를 숫자로 해야 되는데 숫자로 하는 건 알겠는데 마지막에 잠깐 헷갈려서 비트 정보로 안 가고 평강 필터 정보 그 자체를 평강 필터 정보인데 이거는 어떤 필터를 썼냐 이 정보인데 그 평강 필터 정보를 비밀키로 생성을 해서 오답이 있었다. 비트 정보로 해야 되는데 내가 그렇게 얘기는 했지. 그래서 일부러 그림으로 안 준 거야. 그림으로 주면 너무 쉬워지니까 문제가. 어려워요? 자, 뭐 이 글은 간단하게 간단한 글은 아닌데 설명을 하면 좀 간단해지는 이제 얘는 약간 구조가 되게 복잡하거나 정보가 많은 글은 아닌데 좀 흐름을 타야 돼요. 그래서 흐름을 타야 돼서 그냥 전체 내용을 한번 쭉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자, 1단락에서 자동차를 개체라고 하지만 바닷물은 개체라고 하지 않는답니다. 그래서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 부분과 부분을 개체라고 부를 수 있는 조건이 뭐냐면 일란성 쌍둥이 안 돼. 유사성 안 돼. 그럼 뭐야? 부분들의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개체의 조건이다. 뭐 이 정도 부분들의. 그러니까 1단락에 나온 예로 보자면은 자동차가 부품과 부품 사이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다 이거야. 뭐 하나 없으면 자동차 안 간다 이거지. 바퀴랑 자동차의 관계를 생각해보자. 근데 바닷물은 물 뭐 떠낸다고 바닷물이 뭐 안 흘러가냐? 뭐 이런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개체라는 거는 하나의 개체는 그 부분들 사이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어야 된다. 이게 포인트니까 일단 체크. 그래서 어찌라고요? 자, 2단락 갑니다. 솔직히 말할게요. 2단락은 제가 이걸 처음 읽었을 때부터 느낀 건데 처음 시험에 나왔을 때부터 그냥 정말 선지 하나 내려고 뭐 이렇게 좀 억지로 밀어넣은 느낌이 있어요. 솔직히 좀 어색해요. 제가 읽을 때 내가 만약에 글을 쓰는데 이런 글을 넣었다. 2단락과 같은 글을 넣었다. 그럼 난 좀 글을 못 썼다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내가 좀 못 썼는데 좀 뺄까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 근데 얘가 선지 중에 뭐 미리 좀 얘기할까요? 25번에 어떤 선지 때문에 25번에 어떤 선지 때문에 너무 힌트 많이 줬다. 아이고 지워야지. 그래서 25번에 어떤 선지 때문에요. 낸 거예요. 문제 내려고 근거로 이제 찾아서 문제 풀기 하려고 냈는데 난 좀 별로였어. 근데 어쨌든 그래서 상이한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을 동일한 개체로 판단하는 조건 그게 뭐냐면 이게 말이 좀 추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예로 이해하세요.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 상이한 시기 서로 다른 시기에 존재하는 두 대상입니다. 그래서 둘은 왜 동일하다고 볼 수 있지? 5분 전의 나와 지금의 나 강한 인과성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가 동일하다. 이유가 뭐야? 강한 인과성이 존재한다. 근데 이제 또라고 했어. 또라고 하면은 정보를 추가적으로 이해해야 돼. 또 내가 내 후손을 세포 분열로 개체를 생성해. 내가 내 자식을 낳았어. 새끼란다. 내 자식을 낳았어. 그럼 나랑 동일한 개체는 당연히 아니지. 걔랑 나랑. 쌍둥이도 나랑 동일한 개체가 아닌데. 그렇지만 나와 나의 후손 사이에는 동일한 개체는 아니지만 나와 나의 후손 사이에는 다른 개체와 나 사이보다 당연히 나와 내 자식 사이에는 더 강한 인과성이 있다. 뭐 이거 하려고 나랑 내 자식 사이, 나랑 내 후손 사이에는 다른 개체보다 더 강한 인과성이 있다. 이거 하나 하려고 막 2단락을 넣었는데 이 글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나랑 나의 후손 사이에 더 강한 인과성이 있다. 같은 개체는 아니지만. 자, 그 다음에 3단락이에요. 개체성에 대한 철학적 질문이 1, 2단락이었다면 이제 생물학에서도 중요한 연구 주제가 된다면서 생물학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복합지문이라서 생명체를 구성하는 단위는 세포다. 정보라서 그냥 쭉 읽을게요. 세포는 DNA를 가지고 있고 이 DNA를 증식하고 번식하는 과정 통해서 자기 DNA를 후세에 전달하죠. 세포는 약간 이게 구조가 있다. 세포는 별건 아니야. 진핵세포하고 핵이 있는 핵이 없는 원핵세포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잘 안 보이네. 구분이 되는데
박테리아나 고세균 같은 게 원핵세포랍니다. 핵이 없는 원핵세포. 진핵세포는 세포질에 막으로 둘러싸인 핵이 있고 그 안에 DNA가 있어. 핵 안에 DNA가 있어. 원핵세포는 핵이 없다. 방금 얘기했잖아요. 원핵세포 핵이 없다고. 또한 진핵세포의 세포질에는 막으로 둘러싸인 여러 종류의 세포 소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세포 소기관 중에 미토콘드리아는 이러이러한 애다. 대부분의 진핵세포는 미토콘드리아를 필수적인 세포 소기관으로 갖고 있다. 이런 얘기인데 정보만 나열되는 거예요. 정리해봅시다. 세포는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가 있고요. 진핵세포는 핵이 있고 원핵세포는 핵이 없대요. 그 다음에 이제 진핵세포를 잠깐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그림을 그려볼 텐데 이게 세포가 대충 할게요. 이렇게 세포가 있어. 이게 세포야. 그럼 이제 여기에 핵이 있어. 근데 핵은 이게 핵이야. 핵. DNA가 있고 그 다음에 핵은 막으로 둘러싸여 있어. 이게 막이라고 하자. 이걸 막이라고 할게요.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세포, 이게 바깥이 세포질인데 여기가 세포질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더 잘할 것 같긴 해요. 여기가 세포질이라고 대충 이렇게 노란색 여기가 세포질이라면 이 세포질에 뭐가 있냐면 또 막으로 둘러싸인 세포 소기관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막으로 둘러싸인, 막은 이렇게 표시할게요. 이 중에 하나가 미토콘드리아라고 합시다. 콘드리아. 뭐 대충 이런 그림으로 그리면은 제 머릿속엔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뒤에 나와서 그러는 건데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어디야? 여기 끝에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 세포에게 DNA에서 합성되고 미토콘드리아로 전달이 되는 거잖아. 그 말은 뭐냐면은 그래서 여기 단백질 미토콘드리아가 얘라고 했어요. 얘.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필요한 단백질이 여기서 나오는 거면 이렇게 가는 거죠. 이렇게 방향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얘기 하려고. 핵에서 핵의 막을 뚫고 세포질을 건너서 미토콘드리아 막을 뚫고 미토콘드리아에 전달되는 거야. 단백질이 미토콘드리아의 대사 과정에 필요한 단백질이 뭐 이런 건데 이게 선지에 하나 나와서 얘기를 좀 해봤습니다. 이 그림을 머릿속에 좀 그려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세포 소기관이란 얘기는 충분히 했고요. 근데 이제 이 글의 핵심이야. 이 글의 핵심 뭐냐면 사실은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라는 이 두 대상이, 미토콘드리아의 두 대상이 관계성이 과거에는 하나의 개체가 아니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의 개체가 아니었고 두 개의 독립된 개체였다.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 관계가 과거에는.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현재에는 그냥 미토콘드리아가 진핵세포의 세포소 기관으로서 하나의 개체다.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가 독립성을 잃었다. 개체로서의 독립성을 잃고 그냥 하나의 개체로 관계성이 이제 바뀌었다. 이런 얘기인데 과거에는 공생관계, 둘이 공생관계. 미토콘드리아하고 진핵세포의 선족격이었던 고세포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고세포와 원생 미토콘드리아의 공생관계였는데 그러니까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여기 나온 것처럼 박테리아의 한 종류라서 그냥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서 진핵세포의 선족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고세포의 내부에서 내부 공생하고 있었다는 거야. 함께 둘이 살고 있었다는 거야. 악어와 악어새처럼 두 개의 개체였는데 왜 얘네가 현재에는 하나의 개체로 인정하는가? 미토콘드리아가 더 이상 독립된 개체가 아니라 진핵세포의 소기관, 마치 이영나와 이영나의 위장처럼 내 위장이 나와 독립된 개체라고 하진 않잖아요. 얘가 혼자 뭐 영나야 안녕 그러는 거 아니니까. 그래서 왜 어떻게 그렇게 이해하게 됐느냐, 그 이유가 뭐냐, 뭐 이런 걸 설명하는 글이에요. 좀 미리 얘기해 봤어요. 자, 봅시다. 이러한 세포 소기관인 미토콘드리아가 원래는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 원생 미토콘드리아였다는 이론이 제기되었다. 공생 발생설 또는 세포 내 공생설이라고 하는데 아까도 말했지만은 사실은 그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박테리아의 한 종류인데 박테리아였을 때 고세포의 내부에 들어가서 같이 살다가 얘네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의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가 됐다. 하나의 개체가 됐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공생은 서로 다른 생명체, 두 개의 독립된 생명체, 개체가 함께 살아가는 건데 내부 공생이라는 것도 당연히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다른 개체 내부에 가서 들어가서 살고 있어도 이것도 둘이 서로 독립된 개체라고 보는 거죠. 계속 얘기하지만 악어와 악어새 관계인 거예요. 내부에 가서 살고 있어도. 공생 발생설은 한동안 인정을 못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뭐 미토콘드리아가 뭐 하는 앤지는 다 아는 거야. 내부 공생이 뭔지도 사람들이 알고는 있었어. 그치만 미토콘드리아가 과거에 독립된 생명체 박테리아였다고? 이거를 믿을 수가 없는 거야.
그리고 이제 전통적인 유전학에서도 전통적 유전학이 뭡니까? 하나의 개체가 그냥 진화 과정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의 개체가 진화 과정을 통해서 진화한다는 거지 두 개의 서로 다른 개체가 합쳐져 가지고 하나의 개체가 된다. 이거는 전통적 유전학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거거든요. 두 원핵 생물의 결합은 그 두 원핵 생물의 결합이 하나의 진핵 세포와 같은 하나의 생물체로 진화했다.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원숭이랑 타조가 같이 이렇게 묶여가지고 인간이 됐지롱. 약간 이 말이 이상하긴 한데 아무튼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전통적 유전학에서는. 근데 그러다가 여기서 이제 전환이 되죠. 그러다가 전자현미경이 등장해서 내부까지 세밀하게 관찰했더니 어래? 세포에게 DNA랑은 다른 DNA가 있네. 유전 물질이 있네. 그 다음에 이것도 자기만의 리보솜이 있네. 뭔가 자기만의 이게 뒤에 나오는데 박테리아랑 똑같아 이게. 그래서 뭔가 세포에 가고 다른 유전 물질이 있고 그 유전 물질을 가지고 자기를 증식한다고 미토콘드리아가 와 내부를 봤더니 정말 진핵세포의 핵이랑은 다른데 그럼 얘 진짜로 독립된 개체였던 거 아니야? 원래는 내부 공생했던 게 맞지 않을까?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공생 발생설이 새롭게 부각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달락에 따르면 여긴 쉬워요. 진핵생물은 원생 미토콘드리아가 고세균의 세포 안에서 내부 공생을 하다가 고세균이 핵이 먼저 만들어졌는지 아니면 내부 공생이 먼저인지 그건 모르겠지만 고세균한테는 핵이 생겨서 진핵세포가 되고 원생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둘이 같이 살다가 얘는 핵이 만들어지고 원생 미토콘드리아 원래 박테리아였는데 그냥 세포 소기관이 되었다. 그래서 짜잔! 하나의 개체가 됐지롱. 이제 더 이상 공생 아니지롱. 공생이 아니지롱. 이렇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이렇게 원래 박테리아의 한 종류였다는 근거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1. 이건 체크하세요. 1. 박테리아처럼 이분 분열합니다. 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이분 분열하고요. 그 다음에 2. 진핵 세포막에 수송 단백질과는 다른 종류의 수송 단백질이 있고요. 3. 박테리아의 세포막에 있는 카디오리핀이 있고요. 박테리아랑 특징이 비슷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4. 마찬가지입니다. 진핵세포 리보솜보다 박테리아의 리보솜과 더 유사하다. 그러니까 이분 분열하고요. 박테리아처럼.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가지 특징도 박테리아랑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진핵세포의 유전적 어떤 성격하고 좀 다르게. 그래서 얘는 원래 박테리아였나봐. 그래서 진짜로 독립된 개체였나봐. 이렇게 이제 이 공생 발생설이 좀 설득력이 있게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미토콘드리아가 사실 근데 아직도 고유한 DNA를 가지고 있거든요. 방금 말한 것처럼 지금도 뭐 저렇게 리보솜도 박테리아랑 비슷하고 포린도 박테리아, 카디오리핀도 박테리아 건데 이건 뭐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 왜 근데 아직도 고유한 DNA를 가지고 복제되고 증식되는데 왜 지금은 공생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세포 소기관이 됐다는 거야? 세포의 소기관이 됐다고? 왜 공생관계가 아니지?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면 얘네가 이제 공생관계라는 거는 이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이 같이 살고 있는데 뭐 얘가 밖으로 나가도 얘가 계속 살아있다든지 심지어 둘이 같이 살다가 얘가 밖으로 하나의 개체가 나왔는데 얘가 죽긴 죽는데 그것만으로는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라고는 하지 않는다는 거야. 뭔가 여기 나온 것처럼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없다면 공생관계라고 본다. 너네 둘은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독립된 개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도대체 각자 떨어져 살 수 없더라도 각자의 개체성을 잃을 정도로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하다는 건 어떤 근거로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가? 그냥 유기적 상호작용이 강해요.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그래서 뒤에 지금의 미토콘드리아는 진핵세포와 정말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어서 더 이상 공생관계로 보지 않고 서로 다른 개체로 보지 않는데 그 이유가 근거 1 어디 갔어? 진핵세포가 미토콘드리아의 증식을 조절한다.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진핵세포가. 근거 2 자기를 같은 얘기야. 미안해. 조절하고 자기를 복제해서 증식할 때 함께 복제해서 증식시킨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근거 2가 미리 내가 밑줄 그어놨네. 근거 2가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지우자.
근거 2는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기 밑에 나온 세 줄은요. 미토콘드리아의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거에 일종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뒤는 필요 없고 미토콘드리아와 진핵세포가 왜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갖는다는 거지? 그 근거가 뭐지? 라고 했을 때 여기 나오네. 근거 1. 진핵세포가 증식을 조절해서 미토콘드리아가 스스로 자기를 복제할 수는 없어요. 진핵세포가 복제될 때마다 미토콘드리아도 같이 복제되는 거야. 근데 그때 이제 미토콘드리아가 두 개로 나눠지는 거지. 그 다음에 2. DNA의 길이가 미토콘드리아 DNA의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거. 그래서 공생관계에서 그냥 하나의 개체로 진화할 때 어떤 변화가 생겼냐면은 DNA 길이가 짧아졌다는 거야. 자기의 개체성을 잃었다는 증거 중에 하나야. 뭐 이렇게 왜요? 라고 할 게 없어요. 그냥 지문에서 DNA 길이가 현저히 짧아졌다는 게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을 증명해주는 근거야 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문제를 풀 때 적용시키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전부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참고로 28번의 문제가 뭘 의도하는지만 좀 얘기해 보자면, 얘만 조금 까다로울 것 같은데 문제 풀 때 보거랑 미생물의 관계가 공생이냐 아니면 하나의 개체냐, 두 개의 독립된 개체냐 하나의 개체냐, 즉 이 미생물이 보거의 소기관이 됐어? 뭐 이런 기관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건데 그걸 판단해 보시고요. 두 번째, 아메바와 병원성 박테리아의 관계가 공생이냐 하나의 개체냐, 이걸 판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박테리아가 죽으면 아메바도 같이 죽는데요. 과연 이것만으로 얘가 하나의 개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문에 서로 떨어져서 살 수 없을 정도라고 해도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어요. 뭔가 다른 근거가 있어야 얘가 공생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개체다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얘네가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는가, 강한 유기적 미토콘드리아와 지금의 진핵세포와 미토콘드리아 관계처럼 강한 유기적 상호작용이 있어서 더 이상 공생관계가 아니라고 볼 수 있는가, 이거를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이 문제의 킬러 포인트다, 핵심 포인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까지 얘기하고 긴 시간 잘 들었어요. 우리가 또 주말 수업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도움 됐으면 좋겠네요.